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13회차로서 만기보유증권과 매도 관련 증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기 매매증권을 설명해서 연달아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도 관련 증권, 만기보유증권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인데 원래 재고자산 해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관련 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매도 관련 증권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관련 증권은 지분 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계회사 투자 주식 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관계회사 주식 지배 목적이고 지배 목적. 여기는 단기 시세 차익이죠. 차익 목적을 보유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보통 하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증권 중에서 단기매매증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제외한 것은 모두 매도 관련 증권이다. 그럼 보유 목적은 뭐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매도 관련 증권이 되겠습니다. 지분증권 중에서 단기매매증권과 관계회사 주식을 제외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 다 매도 관련 증권을 본다. 시가면 주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기 보유증권 뭐냐? 자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기업이 장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투자 목적 소유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뭐가 있다? 국채, 공사채가 있습니다. 이걸 만기보유증권. 지분증권은 매도 관련 증권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유동자산도 있습니다. 유동자산 만기보유증권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매도 관련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채무증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증권 국공채 사채라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란 뭐라는 것은 금전적인 만기 전에 매각을 할 것이냐, 투자자가 자금이 어려워서 이거 매각에 성공하겠다, 이거는 보유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매도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올 의사가 있다, 이런 게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하는 아닌 게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보유할 의도도 없고 만기 보유할 능력도 없다, 그러면 국공 사채를 하더라도 매도 관련 증권 분류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국공 사채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이니까 원래는 만기 보유증권 분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국공 사채를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고,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경우는 매도 관련 증권 분류합니다. 보유할 능력이라는 것은 매각하지 않고 갖고 가겠다. 그 얘기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그입니다. 중도 매각하지 않겠다, 이게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만기 보유증권이고, 보유할 의도도 없고 만기가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공사채라더라도 매도 관련 증권 분류한다. 예, 그래서 꼭 국공사채는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고 그 보유 성질에 따라서 매도 관련 증권을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관련 증권의 핵견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관련 증권은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뭐였죠?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가액만, 부대비용은 안 됩니다.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 안 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매도관리증권은 매입가액보다 취득부대 비용도 취득원가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사 주식 2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 구입할 당시에 증권거래세 10,000원 지출했다. 그럼 이게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들이고, 이게 매입가액이죠? 매입가액. 그러니까 두 개 합산한 게 취득원가죠. 그럼 얼마입니까? 20주를 5,000원에 했으니까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 플러스 증권거래세 10,000원. 그럼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11만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차변의 자산의 증가 11만원. 현금 나갔죠. 현금, 자산의 감소 11만원 대변.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시.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할 때 배당금 수익이라든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L년 주당 A사로부터 주당 500원의 배당을 수령했다. 그러면 20주죠? 20주니까 배당금 10,000원, 배당 수익, 수익의 증가 대변, 현금 수령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10,000원 차변 기재합니다. 이 보유시에 이제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분기가 되겠습니다. 기말 평가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가액과 차이를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 평가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매도인데 매네요. 매도가능증 평가손익 처리하고 이걸 당기손익이 아니고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표시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뭐였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저번 시간에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을 처리했죠. 영업의 수익. 그래서 단기손익 반영했는데 단기손익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미실현손익이에요. 미실현손익. 그리고 장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매 빙의말따 변동된 가격 가치를 단기손익 반영하게 되면 우리 경영성과 애곡이 돼요. 그리고 실현도 안 됐기 때문에 장기 미실현손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표시하라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목적이죠. 단기 시대차 목적이니까 실현 가능성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단기 손익을 반영해라. 이게 기업의 기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니고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평가손익을 계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얼마였죠? 주당 6,000원입니다. 얼마에 치겠습니까? 5,000원. 보니까 그러면 가치가 1,000원만큼 올랐죠. 주당 1,000원만큼. 그러면 20주니까 20,000원이 되겠죠. 매도가능증권 잠깐 올려주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매도가능증 평가손익 20,000원. 공이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여기 공이 하나 더 있네요. 20,000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잡습니다. 자본 계정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처분 시 어떻게 할까요? 처분 시에는 결론도 말씀드리면 처분가에서 취득원가를 취득원가죠. 원가. 차익이 이익이 됩니다. 이익. 또는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처분 시에는 매도가능증 평가 손익이 있으면 모두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매도가능증권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는 거니까 관련된 매도가능증 평가 손익도 없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가액과 처분가 차익을 매도가액 평가손익 인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분가액 인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손익이 다 없어져야지. 평가손익이 장부가액 반영됐잖아요. 우리가 기말할 때
같이 증가하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줘야지만이 취득원가와 처분가액 차익이 매도관증권 평가손익으로 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시에는 매도관인지 평가손익 모두 제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 있었습니까? 저 앞에 매도관인지 평가이익 2만 원 있었죠? 2만 원 처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처분이 자본 계정에 반대에 처분이니까 차변 와서 사라지고 주당 7,000원에 20주를 A사 주식 매각했죠. 그러면 14만 원 현금 들어왔습니다. 14만 원 자산의 증가 현금. 그러면 매도관의 증가 얼마였습니까? 취득 원가는 만 원이었고, 아니 10만 원이었고, 증권거래세 만 원 있었고, 기말 우리가 평가이익이 또 매도관의 평가 2만 원 있었죠. 그러면 13만 원인 거, 13만 원. 그러면 13만 원의 장가액 매도관증권이 있습니다. 처분해줘야 되겠죠. 매도관증권 13만 원, 요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매도관증권 처분이익 3만 원. 처분이익은 실현됐기 때문에 실현됐으므로 이거는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지만 처분이익은 실현됐으므로 당기손익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이 3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차이입니다. 이 결론은 또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뭐랬죠? 취득원가 처분가액 차이라고 그랬죠?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취득원가 만 원, 10만 원이죠. 10만 원. 처분가액 얼마입니까? 14만 원이죠. 14만 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 아니죠. 이게 중고에서 만 원 있었으니까 11만 원이죠. 차익이 얼마입니까? 3만 원. 이게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도관행증권의 처분손익은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익이다. 왜냐? 기중에 평가손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 시에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이 평가손의 영향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득원가와 처분가액 차익을 처분손익으로 계산하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시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처분 시에는 매도 가능적 평가도 모두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든 간에 다 없애주세요. 없애주고 나면 차대 분기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처분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도 가능증권도 원래 가액 있잖아요. 삭제시켜줘야, 제거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차이가 매도가능 처분성이 나오는데 이거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처분가하고 취득원가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안 되죠.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보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 주로 채무증권이죠. 채무증권. 그렇죠. 채무증권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공사채라고 했죠. 공사채.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무조건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매입가액과 취득부대 비용을 합산한 걸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이다. 네, 보시겠습니다. 취득시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이죠. A사 사채를 18만원에 매입했어요. 네, 액면금은 20만원. 표시이자율은 10%, 시장의 20%를 매입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네요. 우리 사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이 있는데 오늘 쉽게만 갈게요. 액면 발행은 표시 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영문 발행이고요. 할인 발행은 표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커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표시 이자율이 시장보다 큽니다. 이게 할증 발행이에요. 뭐냐? 시장에서 12% 이자를 주는데 우리 회사는 10% 준대요. 그러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당연히 싸게 팔아야 투자자 사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다. 그럼 액면 발행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10% 주는데 우린 10% 주겠다. 그러면 같이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할증 발행. 이게 자체 발행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10%인데 시장이 10%니까 할인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 20만원짜리를 18만원에 발행해서 투자자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만기까지 보유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증권 18만원, 차변 자산의 증가, 현금의 감소, 대변 18만원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보유시. 보유시는 이건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사채잖아요. 이자 얼마 준다고 그랬습니까? 20만원짜리 10%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2만원 있죠. 그래서 현금 2만원 받습니다. 표시를 주니까. 그런데 이자 수익이 이게 18만원인데 만개는 20만원 돌려받습니다. 왜냐? 할인 발행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명이 어렵네요. 할인 발행 어려운 게 들어가는데 차금을 상각해서 이게 만기에는 18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 만듭니다. 이 상가격이 하면서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 이자를 더 주는 거. 왜냐? 시장에 10%인데 표시가 10% 줬으니까 투자한테 입장에 손해잖아요. 더 할인만 입장에 상각해가지고 이걸 이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만 차익이 상각되면서 만기 보유증권 16만원이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채 가격이 만기 때 20만원이 돼야 되니까 서서히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올려주고요. 16만원, 16개 올려주고 이걸 이자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일보다 낮은 거 갖다가 이 만기 보유증권 증여하면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때는 18만원에 투자자 샀지만 만기 때는 20만원에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 20만원 받고 만기 보유증권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만기 보유증권 18만원짜리 어떻게 되냐고 그랬죠. 18만원 있는데 이게 상각이 되는 거예요. 상각 뭐 말이냐? 20만원 차이가 아까 제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그랬죠. 할인 발행 자금. 요게 상각되면서 이제 18만원이 20만원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상각 비용을 갖다가 이자 비용, 발행 입장에서는 투자자 이자 수익. 그래서 수익금 올려주면서 서서히 18만원, 20만원이 갈수록 만기부증권을 가격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내는 20만원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걸 상환받으면서 20만원 받는 거죠. 이런 회계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18만원에 할인 취득했는데 만개는 2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사채 할인 발행인데 할인 발행 차금인데 이걸 상각시키면서 매년 상각시키면서 사채 가격을 만기 보유증권 가격을 만기 때는 20만원 만들어준다. 만기 때. 이게 이자 비용화 된다. 이자 비용.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된다.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각되는 금액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18만원 상각되면서 서서히 해가지고 20만원까지 됐어요. 그래서 만기 때 제각시키면서 20만원 받은 겁니다. 요게
사채 할머니 차고는 삼각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려면 본 파트 사채 파트 가서 자세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다 보니까 사채 파트에서 만기보증금 파트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시간을 잡아서 사채 파트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